안녕하세요. JD 부장구조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챗 GPT 시대의 뉴 웨이브에 올라타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조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PCE 지표 앞둔 매파 발언 약화, 주식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73%, S&P 500 지수는 0.57%, 다우존스 지수는 0.43%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오르는 이유. 어제는 왜 올랐을까요? 은행 위기가 잠잠해져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위기가 오기 전에는 연준이 50bp 올릴까 두려워서 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젠 은행 위기가 잠잠해졌으니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위기가 와도 오르고 위기가 떨어져도 끝나도 오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는 총재인 박힌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즉 데이터를 보고 대응한다는 얘기인데요. 은행 위기 이전에는 이렇게 PCE 지표 나오기 전에 매파적인 연준 인사 발언만 있어도 나스닥이 1%씩 빠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죠. 연준 위원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금리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은행 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일단 은행 위기는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즉 연준은 금리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올리다가는 중소은행이 파산하고 상업용 부동산 경매 넘어가고요. 결국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 경기 고꾸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연준보다 시장이 먼저 알았죠. 그래서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발언을 해도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은행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이번 상승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은행 위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파생 상품에 의한 전반적인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위기란 금융권 전체가 파생 상품 투자가 망해서 시스템이 붕괴하는 재앙적인 위기는 아니란 얘기죠. 지금의 위기는 지방은행이 투자한 국채나 상업용 부동산 등 때문에 온 일부 지방은행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해결될 위기라는 것이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은행의 손실을 메울 수가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건 말건 일단 연준이 금리 하락 신호를 보내면 지방은행 몇 개 파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가 벌어졌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빅테크가 오를까요? 일단 미국의 지역 중소은행이 하는 일이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기업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회수에 나서죠.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를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재정난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금리가 오르니 수익률이 떨어지고 결국 가격도 떨어집니다.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대체 투자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역은행 주식도 유동성 위기 때문에 안 좋고 큰 은행도 위기가 전이되면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은행권 주식도 안 좋죠. 그렇다면 좋아질 것은 무엇입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니 달러는 안 좋지만 채권은 올라갈 수 있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비트코인, 주식이 좋아집니다. 주식에서 은행, 부동산, 리츠, 중소기업이 안 좋다면 남는 것은 바로 기술주밖에 없는데요. 결국 나스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올 초 대비 15.66% 오를 때 애플은 무려 29.82%가 올랐고요. 애플이 나스닥을 완전히 아프업했다는 얘기죠. 나스닥 중에서도 빅테크가 나스닥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챗 GPT로 인한 AI 혁명을 이끄는 엔비디아는 올 초 대비 91% 올랐고요. 테슬라도 올 초 대비 약 80% 올랐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AI 투자가 많았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나스닥 정도 수준에서 올랐습니다. 즉 기술주 중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좋은 빅테크가 오르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오르는 이유는 은행 위기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져 주가에 선반영 중입니다. 그러니 은행 위기가 있어도 오르고 은행 위기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오르는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양도세를 낼 것 같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챗 GPT 시대 뉴 웨이브에 올라타라.
막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지는 언제나 생산 도구를 끊임없이 혁명하고 따라서 전체 사회 관계도 혁명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얘기는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자본주의에 관한 통찰이죠. 첫 번째가 1차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인데요. 1차 산업혁명으로 유럽에서는 공장에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량 생산의 생산 도구는 방직기, 방적기를 통한 생산물인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제국은 아시아, 아메리카와 같은 식민지를 개척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혔습니다. 자국 내에서 잉여 생산물을 다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전 세계로 잉여 생산물을 다 수출해도 될 만큼 생산 능력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최초 세계화 시대입니다. 다만 이때의 세계화는 배타적 세계화죠. 왜냐하면 영국은 자국의 식민지인 인도와 같은 곳을 통해 수입과 수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반세계화 시대인데요. 이거는 대공황으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터지고 세계화는 막을 내립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는 가고 대량 생산만 남았죠. 왜냐하면 산업의 혁신으로 대량 생산이 극에 달해 재고가 넘쳤을 만큼 생산이 소비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요 부족으로 식민지가 없었던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졌고요. 대공황은 세계화를 끝냈고 극단적인 반세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스무트 홀리법으로 극악한 관세를 매겼죠. 스무트 홀리법이란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인데요. 이면 여기에 수입품의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매기도록 한 법안입니다. 당연히 유럽도 미국에 막관세를 매겼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공황은 관세로 인해서 세계화를 끝내고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식민지가 부족했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후발 공화국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공멸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진영과 미국의 자유진영으로 나뉘어서 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세계화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제품의 생산성 향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T1 자동차 한 모델로만 1,500만 대를 만들어서 팔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량 생산으로 자동차를 가질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획기적인 원가 절감이 없다면 결국 기업은 성장할 수 없죠. 여기서 막스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르주아지는 언제나 생산 도구를 끊임없이 혁명하고 따라서 전체 사회 관계도 혁명한다. 반세계화가 온 것은 결국 생산 도구를 혁신하지 못해 원가 절감을 못했고요. 그리고 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해 전체 사회 관계도 혁명할 수 없었죠. 여기서 생산 도구란 새로운 제품을 말하고요. 전체 사회 관계란 새로운 시장과 제도를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지갑을 열 만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거나 같은 제품을 비싸게 사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없다면 수요 부족으로 대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공황이라는 수요 부족에 빠진 세계는 한정된 물건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시장은 쪼그라들면서 생산 능력은 있으나 시장을 개척할 수 없었던 후발공화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2차 세계화 시대인데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다시 세계화가 시작된 것은 자본주의에 뒤처진 공산진영이 망하면서 소련이 해체된 1991년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1991년까지 새로운 생산 도구로 혁신을 했을까요? 사실 20세기 초반에는 생산 도구가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녹음기, 자동차, 비행기 등 혁신적인 생산 도구는 20세기 초에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1980년대 이르러 겨우 개인용 컴퓨터, 1990년대 인터넷, 그리고 2007년에 스마트폰 정도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1991년 공산진영이 망할 때까지 생산 도구의 혁신은 없었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이 이후에 생겨난 것이니까요. 자본주의는 새로운 생산 도구를 혁명하지 못했으나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죠. 마침 1991년 공산진영이 망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세계화 시대인데요. 1991년 유엔 추산 세계 인구는 약 54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해체되었을 때 인구는 약 16억 명이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자유진영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사실 제3세계 인구를 빼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자유진영으로 편입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것을 팔아서 15만 원이 된다면 남기는 이유는 5만 원입니다. 그러나 폐쇄된 지역에서 휴대폰을 팔아서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 때문에 자본가의 이윤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피처폰이 아닌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품의 생산성 향상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새로 자유지정으로 편입된 구공산주의 시장이 생겼죠. 소련이 몰락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생산 도구를 혁명할 수 없다면 전체 사회관계를 혁명합니다. 따라서 세계 유일의 강대국 미국은 전체 사회관계를 혁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항상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상대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봉건 제도가 몰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보기에 농업을 관리하는 귀족보다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하는 상업 자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이 많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미국은 자유진영만의 가트를 해체하고요. 세계무역기구인 WTO를 1995년 1월 1일에 설립했습니다. WTO의 목적은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관세를 부셔버려서 다국적 기업이 팔아챙긴 이익에 막대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나라가 다국적 기업에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2001년에는 13억 인구의 중국도 WTO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본가는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팔아먹어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물론 이득이 있다면 손실도 있습니다. 세계화의 희생양은 항상 자본주의 선진국의 국민입니다. 1차 세계화의 제국주의 시절 희생양은 자국의 소공업자였고요. 1991년서부터 시작된 2차 세계화의 희생양은 중국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 블루칼라 노동자였습니다. 소수는 돈을 벌고 다수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지만 국가의 복지 혜택이나 파트타임 일자리, 인건비 상승으로 결국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천문학적인 수입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옥스팜의 2020년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 2153명이 전 세계 인구의 가장 가난한 절반을 차지하는 46억 명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즉 약 2000명의 억만장자가 전 세계 GDP의 50%를 소유한 것입니다. 세계화의 승리자는 역시 자본가죠. 네 번째가 신냉전 시대 AI 시대입니다. 챗 GPT 2달 만에 월 사용자 1억 돌파, 틱톡보다 빨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오픈 AI가 발표한 챗 GPT가 출시한 지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돌풍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챗 GPT가 돌풍을 일으켰을까요? AI 직업의 3분의 2 영향, 행정 업무 절반 대체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화이트 칼라의 앞으로 AI가 행정 업무, 법률 업무 등 체계화된 사무직 업무는 물론 시인이나 카피라이터, 소설가,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창의적인 직군도 파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된 이유는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입니다. 인간의 말은 맥락이 있죠. 지금까지 인공지능으로서는 언어의 맥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공산주의 해체 후 미국은 인터넷을 개방했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텍스트 기반의 학습을 컴퓨터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학습 처리하는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었고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가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즉 전체 사회관계의 시대는 가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탈로 인해 자본가들은 앞으로 시장이 쪼그라들면 들었지 인구 증가가 아니면 지역적인 시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는 생산성 향상이 지역을 넓혀 저렴한 인건비와 시장을 개척하는 세계화보다는 생산 도구의 혁명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산 도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공지능이죠. 예를 들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나 구글의 바드와 같은 채팅형 인공지능뿐 아니라 달2, 미드저니와 같은 그림 저작 인공지능 등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작곡을 하거나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AI 관련 논문 수는 미국이 2019년 현재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 대항할 나라가 있을까요? 중국이죠. 중국은 AI 관련 논문 수가 2019년 현재 약 29%를 차지해서 미국에 이어 2등입니다. 라이벌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AI를 개발하기 위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오픈 AI는 GPT-3 훈련에 병렬로 작동하는 수많은 그래픽 처리 장치와 텐서 처리 장치 TPU의 구매 비용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개발에 미국 이외에 이 돈을 감당할 나라가 중국 위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합숙시키기 위해 데이터도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의 양 또한 많은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쇼폰부터 쇼핑까지 미국서 중국계 앱 1위에서 4위 싹쓸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앱이 미국의 앱 장터를 휩쓸고 있습니다. 틱톡뿐 아니라 티모, 쉬인, 캡컷 등이 페이스북을 제치고 1위에서 4위를 휩쓸었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초저가 상품과 13억 명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이미 중국의 데이터는 미국을 앞서고 있죠. 이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칩스법 등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장치 등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공지능 논문이나 데이터가 많아도 컴퓨팅 파워가 받쳐주지 못하면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생산도구의 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물결은 AI죠.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AI 시대가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챗 GPT 시대의 뉴 웨이브에 올라타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